5번째 책 리뷰. 마당이 있는 집. 김진영, 엘릭시르. 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요즘 엄청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고 임지연 배우님의 짜장면 먹방 장면으로 드라마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원래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드라마는 한 번에 한두 시간씩 끊어서 방영을 하니까 보는데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런데도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어서 볼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드라마가 원작이 책이더라고요. 제가 또 책 읽는 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책으로 읽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책은 바로 마당에 있는 집입니다. 이 세상에 쉬운 삶은 없어요. 자신을 특별히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린 모두 다 평범하게 불행한 거예요. 그럼 이만. 이 책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드라마의 원작이다 보니까 드라마 내용의 스포가 될 수 있으니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완결이 난 뒤에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다시 들으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너무나도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바로 주란과 상은입니다. 주란은 판교의 넓은 마당에 딸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란은 가정주부고 의사 남편과 중학생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반면 상은은 인천의 곰팡이 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며 매일같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 그리고 본인은 가구회사에서 침대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한때는 이혼을 꿈꾸었지만 아이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남편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상은과 쉽게 이혼해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란의 집 마당의 화단에서 발견된 시체에서 시작됩니다. 주란의 집에 집들이를 온 친구들이 집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를 맡고 혹시 동물 사체가 숨겨진 것은 아니냐며 주란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란은 친구들에게 거름 냄새다 라고 하며 대수롭지 않은 듯 넘겨버렸지만 주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냄새가 단순한 거름 냄새는 아니라는 것을요. 결국 주란은 화단을 파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것은 파란색 막대기, 아니 사람의 손가락 시체였습니다. 이 시체를 보자마자 주란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경찰에 신고? 아니요. 주란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합니다. 주란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남편에게 의존적이었습니다. 마치 가스라이팅을 당한 듯해 보였어요. 주란이 책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나는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란은 남편에게 굉장히 많은 의지를 합니다. 어쨌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화단에서 동물 사체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사람 시체라고 하기에는 남편의 반응이 무서웠던 것이죠. 남편은 본인이 파보겠다고 했고 주란에게는 조개 껍질과 쓰레기를 잘못 본 것이라며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주란을 가스라이팅해 왔던 것이죠. 사실 주란이 본 것은 사람의 시체가 맞았음에도 말이죠. 이후 남편인 재호는 주란이 좋아하는 꽃들로 화단을 가득 채워줍니다. 이제 그곳은 완전히 주란을 위한 화단이 됩니다. 시체는 완전히 잊혀지고요. 상은의 경우는 가정폭력이 지긋지긋했기에 남편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밤 화성으로 밤 낚시를 간다는 남편 윤범에게 가는 길에 본인을 친정에 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상은의 친정 역시 화성이었거든요.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윤범에게 상은은 친정엄마의 치매 초기 진단, 그리고 본인의 아기를 핑계로 삼으며 함께 동행합니다. 그날 윤범과 밤 낚시를 하기로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주란의 남편인 재호였습니다. 상은이 친정에 있는 동안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은의 남편인 윤범이 죽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화성 봉천읍에 있는 기산 저수지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은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드라마에서는 짜장면을 먹는 장면으로 묘사가 되었는데 위에서 쓴물이 올라왔다. 순간 밥이 먹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어서 병원에 가봐야 했다. 남편의 시신을 확인해야만 했다. 남편이 죽었는데 밥이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상은은 친정에서 함께 살고 있는 올케와 함께 장례식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기 상은의 심정이 한 번 더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남편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여러 번 망설였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남편을 죽인 살인자이지만 그 사실은 이제부터 잊기로 했다. 나는 피해자의 부인이어야 하니까. 눈을 감자 남편의 마지막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떨었다. 올케 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이제 형사들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들어갑니다. 조사를 받은 건 우선 윤범과 그날 밤 함께 밤낚시를 가기로 했던 주란의 남편 재호, 그리고 아내인 상은입니다. 형사는 상은에게 참고인 조사차 불렀다고 했지만 그녀를 유력 용의자로 두고 취조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름이 끼쳤던 부분은 여기였습니다. 형사가 상은의 취조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보내는 장면이었는데요. 저 근데 의자에서 일어서는 나를 형사가 불러 세웠다. 남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안 물어보시네요. 저 진짜 여기서 소리 지를 뻔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상은을 서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며 상은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주란의 이야기로 가볼까요? 그날따라 평화로웠던 주란의 가족. 주란은 아들 승재와 남편 재호와 함께 주말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성당에 가기로 합니다. 특히 남편 재호와 가는 것은 이사를 하고 처음이었기에 괜히 들뜬 마음이었는데요.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려고 하는 도중 재호가 경찰의 참고인 조사차 참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란은 이때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재호는 그냥 지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만 하며 별일 아닌 듯 넘기려고 하지만 항상 신발 밑창에 흙을 닦아 보관하던 주란이었는데 그날따라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남편의 신발에 흙이 묻어 있었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차의 운전석 매트에만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란은 윤범이 죽은 날을 떠올립니다. 그날 재호는 주란의 곁에서 잠을 청했다고 했지만 주란이 잠시 깼을 때 옆을 봤으나 재호는 없었거든요. 의심이 된 주란은 남편 차의 내비게이션의 최근 목적지를 확인했으나 전부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란은 앞서 말했듯이 남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나는 나를 믿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객관적인 사실만 보고 판단을 내리려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만한 증거들이 모두 사라져 있으니 주란은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란에게 닥친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사 오기 전엔 말 잘 듣던 모범생 아들 승재가 요즘 사춘기가 왔는지 유독 반항이 심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사건이 터져버리고 마는데요. 학교 선생님이 승재에게 일이 생겼다며 엄마인 주란을 불렀고 거기서 들은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승재가 또래 여학생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승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남편은 그저 남자아이의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주란에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승재가 선생님과의 상담에서 죽어버리고 싶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평화롭기만 했던 주란의 인생에 점차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주란이 죽음을 유독 무서워하는 이유는 대학생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가 오피스텔에 살고 있던 주란은 그 당시 현재 남편인 재호와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고 그동안 키우던 고양이를 돌보며 2박 3일 동안 언니에게 오피스텔에 머물러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주란의 언니는 흔쾌히 수락했으며 언니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에 따르면 언니는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죽었다고 했습니다. 범인은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해결 과제처럼 주란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언니의 죽음은 주란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유독 더 공포스럽게 여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은의 인생에도 무언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모든 것이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남편이 상은 몰래 들어놓은 보험으로 인해 그리고 몰래 그만둔 직장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보통 보험을 들어놓으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1차적으로 용의자로 의심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상은이었던 것이죠. 그때 형사들이 참고인 조사랍시고 취조를 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 사망보험금이 무려 2억이라고 합니다. 곰팡이 핀 아파트, 가난에 지긋지긋해진 상은에게는 매우 큰 금액이었는데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사인이 자살이라면 이 금액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은은 다른 사람을 살인자로 협박하기로 합니다. 그 대상이 바로 주란의 남편이었던 재호였던 것이고요. 재호를 협박하기 위한 증거를 찾던 중 남편이 차에 숨겨두었던 핑크색 젤리 케이스가 끼워진 핸드폰을 발견합니다. 그 핸드폰은 10대 소녀의 것으로 보였고 여느 소녀의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요. 바로 조건 만남을 하는 데 이용이 되는 앱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핸드폰의 주인의 이름은 이수민입니다. 한편 주란은 그날 윤범이 죽은 날의 남편의 행적을 찾기 위해 옆집으로 갑니다. 옆집 CCTV에는 혹시 남편이 찍혔을까 싶어서요. 옆집에는 조선족 도우미인 미령과 변호사인 은하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주란은 자신의 집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한 사람이 있어서 확인하고 싶다는 핑계로 그날의 CCTV를 보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CCTV를 순순히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한 것과 달리 은하는 냉랭한 표정으로 사생활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며 주란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결국 주란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채 옆집을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와 주란이 침실로 들어갔을 때 재호의 핸드폰에서 문자 수신음이 들렸습니다. 문자는 다름 아닌 10대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오프숄더 블라우스를 입고 하얀 어깨를 내민 채로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민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러한 문구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박재호 선생님, 저를 알고 계시죠? 상은은 이후 남편이 익사로 죽었다는 것을 형사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때 형사에게 재호의 행방에 대해서 묻습니다. 상은은 재호가 남편을 죽였다고 몰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윤범과 함께 밤낚시를 하기로 했던 재호가 저수지에 도착하지 않았답니다. 그날 9시 이후로 저수지에 들어온 차량은 오직 윤범의 차가 유일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주란은 윤범의 장례식에 재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은이 아는 척을 해옵니다. 방명록에서 주란의 이름을 봤다면서요. 그렇게 둘의 본격적인 인연이 시작됩니다. 상은은 주란에게 재호가 윤범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서 주란을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주란은 어쩐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상은은 주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남편은 살해당했어요. 전 당신 남편이 제 남편을 죽였다고 생각해요. 조만간 경찰도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사실 이건 협박보다는 그냥 주란을 자극하기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협박은 재호에게 했거든요. 상은은 주란과 함께 있는 재호를 따로 불러내고 수민의 핸드폰, 일명 분홍색 핸드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재호는 거기서 뜬금없이 남편이 왜 죽었는지 아냐며 질문을 던집니다. 그에 대한 대답 역시 재호가 하는데요. 바로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장례식 이후 주란은 상은을 만나기 위해 장례식에서 근조 화환을 보냈던 곳들 중 윤범이 일하던 곳에 연락해 상은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냅니다. 이를 통해 그때 수민의 사진을 보냈던 사람이 상은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상은의 연락처와 사진을 보냈던 연락처가 동일했거든요. 그리고 퇴근해서 들어온 제호로부터 주라는 CCTV의 소식을 알아냅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옆집에 사는 은하를 만났고 은하는 주란에게 CCTV에 윤범이 죽은 4월 9일 밤에 집 마당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집에 있었는지 알아보기로 했던 주란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호는 주란에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본인에게 이야기를 하지 혼자 어떻게 하려고 했냐고 말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주란이 굉장히 무기력한 여성으로 비춰집니다. 남편의 부속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느낌인 거죠. 그래서 주란은 다음과 같은 속마음을 내비칩니다. 나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난 뒤에도 한동안 거실 창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봤다. 창에 비친 내 모습은 너무도 불쌍했다. 이 말은 현재 주란의 상태를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순응하며 살던 주란이 이제는 남편이라는 울타리를 불편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편 상은은 제호가 수민과 조건 만남을 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란이 상은을 찾아옵니다. 수민에 대해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는 차마 두려워서 아직 물어보지 못한 걸 주란은 상은에게 물어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상은은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주란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남편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수민의 친구인 듯한 태경에게 물어보거나.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라는 듯 상은은 주란에게 태경의 핸드폰 번호를 넘겨줍니다. 주란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이 예상하신 것처럼 주란은 남편이라는 쉬운 길을 두고 태경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 전에 옆집에 사는 변호사인 은하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은하는 변호사니까 방법을 알 것 같다고 생각한 거죠. 수민이 사실은 친구의 딸인데 가출을 해서 행방을 찾고 싶다고. 안타깝게도 은하는 상속 전문 변호사라 수민에게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대신 이때 주란은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듣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리고 저번에 CCTV 확인해 주신 거 감사해요. 남편한테 들었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바로 인사를 못 드렸네요. 네. 4월 9일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돌려봤지만 쓰레기 투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착각할 수 있죠. 그런 착각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혹시 저희 남편이 그날 집에서 나갈 때 수상한 사람을 봤다고 했는데 그때 영상엔 정말 아무도 없었나요? 네, 남편분이 나가실 땐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남편분이 나가실 때 주란은 원하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4월 9일에 남편은 주란의 곁에 없던 것이 맞습니다. 이 말로 남편에 대한 주란의 신뢰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주란이 이제는 남편을 믿지 못합니다. 한편 상은은 수민에 대한 정보를 더 찾기 위해 수민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거기서 얻을 수 있었던 정보는 수민은 반지하 원룸에 살고 있으며 아빠는 무능력했고 소중한 엄마의 사진을 가지고 떠난 것을 보아 아예 돌아오지 않을 심산으로 가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주란은 태경과 만나기로 합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것은 두려우니 상은에게 함께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죠. 그렇게 둘은 함께 태경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태경이 만나기로 한 장소에 없습니다. 사실 상은은 태경이 그 장소에 나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그렇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를 찾고 있고 친구의 일로 만나자고 다짜고짜 약속을 잡는데 그 누가 흔쾌히 수락을 할까요? 대신 상은은 태경이 있을 법한 곳으로 주란을 이끕니다. 바로 주안의 모텔촌에 있는 스위스 모텔입니다. 상은이 수민의 사진첩에 있는 셀카들의 배경을 보고 머물렀다고 유추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수민과 함께 생활을 하던 가출 청소년 팸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여기서 얻은 정보는 하나. 3월 20일부터 수민이 사라져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란은 기억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허브티,
그래, 기억이 났다. 김윤범이 죽은 그날 4월 9일 남편이 나에게 따뜻한 허브티를 건네고 잠이 잘 오도록 마사지를 해줬던 그날. 그리고 4월 10일 승재와 나는 늦잠을 잤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날 우리에게 허브티와 우유를 먹여서 재웠던 거다. 안에 수면제를 넣어서. 그날 내가 왜 힘들어하며 남편에게 투정을 부렸는지 깨달았다.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수민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버렸다. 정말 너무 소름 끼치지 않나요? 주라는 이제 수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화단에서 발견한 시체는 사실 수민의 시체였던 것이죠. 상은은 주란과 그런 일이 있은 후 다음 날 부평역 스타벅스에서 재호를 만납니다. 상은은 재호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재호는 상은을 윤범을 죽인 가해자로 의심하며 역으로 협박합니다. 상은의 범행 수법까지 정확하게 언급하면서요. 사실 상은이 유력한 가해자로 언급이 되었으나 배제가 되었던 이유는 상은의 체구가 너무 작아서였습니다. 155라는 작은 키에 임신한 몸으로는 남편인 윤범을 들어서 옮기기엔 무리가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재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 체구 얘기를 하는 건 경찰 수사에 의문이 들어서요. 꼭 김윤범을 운전석으로 옮기는 걸 고려해야 할까? 체구가 작은 사람이라면 의자 시트를 뒤로 밀고 운전자 무릎 위나 그 안쪽으로 비집고 앉아서도 충분히 운전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너무 이상해서요. 김윤범이 죽으면 상은 씨가 받게 될 보험금도 그렇고. 그리고 주라는 상은과 재호가 그 대화를 나누는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고 북적대서 주라는 둘의 대화를 듣지 못했고 둘 역시 주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지만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둘은 말다툼을 합니다. 남편은 여전히 주란을 아픈 사람 취급했고 정신 이상자로 취급했습니다. 그 모습에 화가 난 주란은 처음으로 남편에게 반기를 들었고 남편은 주란의 뺨을 쳤습니다. 당연히 주란은 비명을 질렀겠죠. 어느 정도였냐면 옆집에서 주란의 비명을 듣고 놀라서 경찰에 신고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옆집까지 들릴 비명이었는데 2층에 있는 승재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란은 승재를 찾으러 위층으로 올라갔고 방문을 열었으나 그곳에 승재는 없었습니다. 승재는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피하기 위해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승재를 데리러 간 시댁의 승재의 방 베란다에서 주라는 검은색의 은색 스트라이프 무늬가 휘감겨 있는 낚시 가방을 봅니다. 1m가 좋게 넘어 보이는 가방은 내부를 나누고 있던 천이 모두 찢어진 상태였다. 게다가 낚시 가방은 여러 번 사용한 것처럼 낡은 데다 여전히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아들을 데리러 갔으나 멍하니 베란다만 보고 있는 주란을 시어머니와 남편은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강력하게 주란이 정신과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주란이 그 낚시 가방에 주목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보실까요? 화단에서 발견한 시체, 김윤범이 놓고 간 낚시 가방. 나는 다시 그날이 떠올랐다. 남편이 나에게 허브티를 주고 어서 자라고 재촉하던 4월 9일 밤. 그날 이후로 사라진 화단의 악취, 사라진 시체, 몇 번이나 빨아서 말려야 했던 낚시 가방. 남편은 그날 밤 김윤범을 만나기 위해 저수지에 가지도 않았고 집에 있지도 않았다. 남편은 나와 승재를 재우고 화단의 시체를 낚싯가방에 넣어 처리했다. 그리고 낚싯가방을 자신의 부모에게 전달했고 시어머니는 그 가방을 매일같이 빨아 말리고 있는 거다. 남편은 정말 그 아이를 죽인 걸까? 여자아이를 죽이고 감추는데 남편의 가족이 동원된 걸까? 신뢰하지 못하는 나와 어린 승재만 제외하고 그렇다면 저들은 가족이 아니다. 더럽고 추악한 범죄자 집단이다. 그리고 주라는 이 더러운 곳에서 도망칠 것을 결심합니다. 상은은 또 한 번 경찰서 출석을 요청받습니다. 남편을 살인한 유력 용의자로 자신을 불렀을 것이라는 상은의 생각과는 달리 경찰은 사실 그냥 유족으로서 유품을 전달하기 위해 상은을 불렀던 것입니다. USB에는 주란의 집이 찍힌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배경이 익숙합니다. 바로 수민의 핸드폰에서 수민이 찍은 셀카와 배경이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민은 재호의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라는 시어머니의 강력한 어필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남편 측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며 자신을 모두 내보이지는 않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은하가 주란을 찾아옵니다. 수민이 발견되었다고 알려주려고요. 수민은 수원 야산에서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은하는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주란이 수민을 찾아다녔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주란은 경찰 수사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란은 경찰을 대면하기엔 지금 상황도 너무 벅찹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남편, 경찰 모두로부터요. 상은 역시 수사를 피할 수 없었겠죠. 수민의 핸드폰을 가지고 수민의 행적을 찾아다녔으니까요. 상은 다행히 용의자로 지목되지 않고 잘 피했습니다. 수민의 핸드폰을 마지막으로 남편이 가지고 있었으며 남편이 이 아이를 죽였을 수도 있기에 알아보기 위해 수민의 행적을 쫓았던 것이고 확실해지면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다면서요. 한편 주라는 도망쳐서 호텔로 갔지만 금방 남편에게 잡힙니다. 카드 사용 내역에 의해서요. 주라는 찾아온 남편에게 자신이 생각하고 밝혀낸 모든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주란이 화단 아래에서 본 건 시체가 맞으며 김윤범이 가져다 놓은 낚시 가방에 시체를 담아서 그날 4월 9일에 산에 묻은 것이고 그걸 재호의 부모님이 도왔으며 같은 날 모든 걸 알고 있던 김윤범이 죽었다고요. 이때 남편 재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냥 그녀를 망상증 환자로 취급해버립니다. 정신과 의사도 그녀를 망상증 장애라고 진단했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주란이 상은을 만났다고 하니 재호의 반응이 바뀝니다. 그리고 재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 사이 상은은 재호의 집에 들어갑니다. 재호와 주란은 없었으며 승재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본인을 엄마 친구라고 소개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들어간 이유는 수민의 사진의 배경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수민이 사진을 찍은 배경이 사실은 재호의 서재도 방도 아닌 승재의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알 것 같았다. 왜 이수민의 핸드폰에서 박재호와 관련된 작은 단서조차 내가 찾을 수 없었는지. 수민은 박재호의 아들 박승재의 방에 있었고 그곳에서 사진을 찍었다. 만약 수민을 죽인 사람이 박재호가 아니라 박승재라면? 한편 주란 역시 재호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민을 죽인 것은 사실 승재이며 묻은 것만 본인이 묻었다고요. 물론 주란은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재호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상은은 주란을 협박합니다. 3억이라는 돈을 달라고요. 그런데 어쩐지 주란은 5억이라는 금액을 상은에게 제시합니다. 본인이 5억을 주겠다고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남편인 재호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상은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연탄을 피워 가스 중독으로 자살한 것처럼 꾸미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은이 본인의 남편인 윤범을 죽인 방식과 비슷하죠. 상은의 계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박재호의 집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박재호를 김주란과 함께 박재호의 승용차 뒷좌석에 싣는다. 그러고는 CCTV에 찍히며 박재호의 집에서 나와 판교역으로 돌아가 들어가는 게이트에 카드를 찍지만 그곳을 통과하지는 않는다. 밖으로 나와 김주란이 추천한 운중천으로 향한다. 썬팅이 짙게 된 승용차를 김주란이 몰고 나오면 박재호를 운전석으로 옮기고 번개탄을 피운다. 번개탄을 피운 뒤 김주란은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현대백화점으로 향하고 나는 육교 아래 버스 정류장에서 8601번 부천행 직통광역버스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탄다. 부천에 도착한 뒤에는 부평역까지 택시를 타고 현금을 지불한다. 부평역 인파에 몸을 숨기고 게이트에 내 교통카드를 찍는다. 그리고 평상시와 똑같이 집으로 들어가면 내 일은 끝난다.
들어가니 주라는 상은을 기다리고 있었고 재호는 수면제를 먹어 잠든 채였습니다. 상은은 주란에게 재호를 옮길 만한 이불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어쩐 일인지 시간이 많이 지나도 주란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퍽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는 다름 아닌 상은 본인에게서 난 소리였습니다. 재호가 돌멩이로 상은을 내려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실 주란은 상은과 공모하여 재호를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은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 둘은 상은을 죽인 뒤 그 시체를 화단에 묻기로 했습니다. 이들 소유니까요. 이들만 입을 다물면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공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상은이 CCTV에 찍혔고 옆집에 사는 미령이 상은이 집에 출입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재호는 이미 상은에게 돌을 내려칠 때부터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불을 가지러 갔다가 방문을 잠그고 재호를 피하기 위해 꼼짝 않고 방에 있던 주라는 이곳을 보고 있는 미령을 쳐다보며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미령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혼자 남은 주라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재호가 기다리고 있었고 주란을 끌어안는 듯 하다가 결박하여 목을 졸랐습니다. 그때 주란이 아까 몰래 들고 있던 메스로 재호의 팔을 그었고 재호는 메스를 빼앗으려고 주란은 지키려고 몸다툼을 하다가 결국 둘은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때 재호는 계단의 모서리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목이 꺾인 채 두 눈을 부릅뜬 채로 누워 있었으며 눈꺼풀을 깜빡이지도 않고 그렇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상은은 그렇게 재호에게 맞았지만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이곳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라는 칼을 들어 올립니다. 이 장면 함께 보실까요? 김주라는 칼을 들어 올렸다. 나는 낑낑댈 뿐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살려줘! 살려줘! 이 간절한 외침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끙끙대는 소리를 낼 뿐이었다. 멍청한 내 자신에 대한 자책과 후회가 뒤엉켜 제발 나를 순식간에 끝내주기를 바라고 있을 때 김주라는 칼로 자신의 얼굴과 팔을 그었다. 김주란의 붉은 피가 아이보리색 러그 위로 뚝뚝 떨어졌다. 김주란은 칼을 자신의 옷에 슥슥 닦더니 박재호 옆에 던졌다. 있지, 나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아이를 살린 거야. 주란이 내 귓가에 속삭였다. 나는 망상증 환자고 남편은 변태 성욕자의 살인자야. 당신은 그걸 알고 협박하려다 이 꼴이 난 거고, 알겠지? 미안하지만 나머지 4억은 못 줘. 이 꼴이 날 줄 몰랐으니까. 당신 목숨값이라고 생각해. 4억이면 꽤 괜찮은 목숨값이잖아. 그리고 경찰이 오고 상황의 마무리가 되며 상은은 정신을 잃습니다. 입원 치료가 끝난 동시에 경찰 조사를 받은 상은은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남편을 죽인 범인으로 계속 박재호를 의심했으며 경찰이 남편 사건을 자살로 종결하고 난 뒤에도 혼자 박재호와 남편의 수상한 거래를 쫓아 수민이라는 아이의 죽음까지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재호가 수민과 남편을 죽였다고 생각해 분노하며 집으로 찾아갔고 박재호를 범인으로 몰자 그가 흥분했으며 이후로 정신을 잃었다가 병원에서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주란의 진술로 그 집 마당 화단에서 재호가 미처 수습하지 못했던 수민의 시신 일부를 추가로 발견할 수 있었고 시신 유기건으로 재호의 부모 역시 구속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주란과 상은은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란은 상은에게 앞으로 자신의 눈에 띄지 않을 것을 부탁하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제가 리뷰 초반에 언급을 했던 부분이죠. 이 세상에 쉬운 삶은 없어요. 자신을 특별히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린 모두 다 평범하게 불행한 거예요. 그럼 이만.
이후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주란이 짐을 가지러 가기 위해 다시 판교의 마당에 있는 집에 들렀을 때 승재의 방에서 주황색 나일론 끈을 발견합니다. 수민의 사인이 질식사라고 추정이 된다고 하고 이런 것이 승재의 방에서 발견이 되면 사실 우리는 승재가 범인일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주란은 승재를 범인으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승재가 범인인 것을 주란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승재를 의심하면 안 된다. 믿어야만 한다. 그래야 내가 계속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며 승재는 범인이 아닐 것이라고 정신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옆집 사는 도우미 미령이었습니다. 사실 미령은 남편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진작에 눈치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주란이 망상증 환자라는 남편의 말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주란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더 자주 주란의 집을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던 소설이라서 이 책이 결코 얇은 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다 읽어버린 책입니다. 저는 이제 책으로 한번 봤으니 결말도 아니까 드라마도 정주행해 보려고요. 유독 길었던 오늘의 5번째 책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